결과는 즉결 처분 총살형을 선고받고 총살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총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 뜨면 유민군이 산속으로 도망가면 그 죽여놓은 시체를 수습하러 가곤 했다고 그럽니다. 하마터면 저희 아버지도 그럴 뻔했는데 왠지 밤 10시쯤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때 살아계실 때 들어보니 그런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소고기를 주더래요. 근데 안 먹는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걸 주는데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고 이 사람은 살려주자 그랬대요. 왜냐하면 쪄먹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간신히 총살 직전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 마당에 오자마자 신발 벗지 마. 그래서 신발 벗지 않은 상태에서 형님을 깨워서 업고 솥단지를 이고 4km 야간 행군을 해서 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근데 자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끌려갔다가 살아났으면 빨리 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죽이겠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남편은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을 한 거지 진심은 그뿐이다.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고 지금 자수하러 왔다. 그래서 그게 인정을 받아서 자수로 인정받은 거예요. 신발을 벗지 않고 빨리 와서 자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고 했습니다. 큰형님이 커서 중학교 3학년을 다니는데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먹고 살 게 없는데 등록금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전교 1등하는 큰 아들을 자퇴를 시키고 아버지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으니 내가 1년간 등록금을 재주겠다. 그러니 중학교는 어떻게 마치도록 하자. 그랬는데 저희 집안 가훈이 가오를 잃지 말자. 자존심을 지키자. 그래서 자퇴를 시키고 시계를 만들어줘서 아버지랑 산에 장작을 패러 시계를 지고 올라갑니다. 학교를 가야 될 큰 아들이 아버지랑 시계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그 큰아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도 우리 어머니 동네에서 시집을 왔어요. 똑같이 40리를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가 손주를 가진 거예요. 5개월 때.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제가 물어보면 옛날에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냐고 그러면 요즘하고 좀 달랐대요. 손만 잡으면 애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큰 조카가 5개월 됐을 때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은 거예요. 좀 꽉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졌어요. 그러니 석 달이 됐는데 우리 큰형수 이제 8개월 됐겠죠? 해산도 시켜야 되고 남북 그렇기도 하고 며느리보다 늦게 임신을 했으니 3개월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몰래 대전 산부인과에 가서 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를 떼러 갑니다. 근데 이것도 생명인데 내가 죄 짓는 거지 하고 안 뛰고 못 뛰고 그냥 와서 며느리 배를 부니까 더 불러있어요. 이제 곧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5개월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산부인과를 갑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두 분이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뭐 저를 뛰려고 갔으니 저의 첫 번째 투쟁 생존권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니 막 수술을 놓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저를 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뱃속에서 생존권 투쟁을 합니다. 수술에 누웠는데 배에서 애가 막 놀기 시작하더래요. 이걸 아는지. 그래서 얘를 뛰면 큰 벌을 받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수술 중지. 그래서 안 뛰면 안겠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라서 글씨를 모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6살 때 밭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설거지를 마치고 호롱불 밑에서 혼자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어머니가 한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숫자도 1부터 만까지 스스로 배워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어머니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7살 되니까 어머니가 밥상 물리면 꼭 저한테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어머니 밑에서 한글을 다 깨우쳤습니다. 저희 때는 이름 쓰고 가는 애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동이었어요. 한글을 다 알았죠. 1부터 만까지 쓰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왠지인지 모르겠는데 국민교육원장 꼭 외우고 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검사 맡았어요. 국민교육원장을 읽고 쓰고 외우는 거. 그래서 그때 국민교육원장을 외웠는데 지금도 그것을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땅에 태어났다 수상한 빛나라로 우리가 가슴 믿고 밖으로 일공에 이바지하시다 우리의 나갈 서를 맡겨 교육에 잡고 성실한 마음과 특별한 공부를 한국과 기술을 배우시며 타고난 정화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머니한테 그때 매를 안 마시려고 다 외우고 가서 학교를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이름 쓸 줄 아는 손 들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손 들었어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반장! 그래서 제가 반장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근데 반장은 선생님이 6학년 누나들이 와서 청소를 하면 책걸상을 일직선으로 맞추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붙이고 햇님이 날씨가 낮추면 햇님을 붙이고 흐리면 구름을 붙이거라. 그래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었어요. 나도 빨리 가서 놀아야 되는데 늦게 가니까. 그래서 제 생애 최초의 학예 정치 구상에 들어갑니다. 반장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여름방학 때 하다가 2학기 개학 첫날 선생님이 오시면 조례실 오시면 제가 반장에서 차례금을 하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 막 하래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 반장직을 사퇴합니다. 반장 사퇴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지 않고 너는 미성년자라 자기 결정권이 없다. 엄마 모시고 와라. 그래서 밭에 있는 엄마한테 뛰어가서 반장 사퇴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반장 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잡아먹을 듯이 저를 쫓아가서 제가 도망가서 우리 뒷동산 묘가 이렇게 우리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러셔요. 근데 안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점점 울먹거리면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안 가니까 밤 10시가 넘으니까 아버지랑 합동작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내야 그까짓 거 반장 안 해도 된다.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얼른 와서 밥 먹어라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자마자 손을 딱 잡더니 절대 안 된다. 아무 영광인데. 그래서 제가 최초의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밥을 굶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침에도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옛날에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끼까지 안 먹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고집을 못 꺾고 학교 가자. 손 붙잡고 교무실에 가서 우리 막내 반장 사퇴 선언을 어머니로서 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전민이라서 150평 밭밖에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힘이 좋고 그래서 1.5km 떨어진 할아버지 산에 밭을 입었습니다. 꽃갱이 하다가 6,000평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1.5km에 6,000평 농사 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운반수단 지게밖에 없어요. 3리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게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일찍 가면 소 풀 뜯기고 꼴 베고 소죽 끓이는 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어둑어둑 할 때까지 일하고 그러면 혼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먹을 거리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늘 농사를 많이 했는데 마늘이 있어요. 그래서 소주 끓이면서 마늘 꺼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옛날 단골 신화에 보면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일찍 사람이 됐어요. 마늘을 그렇게 많이 꺼먹었어요. 저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 못 가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는 게 너무 싫은데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또 밭에 가서 일하러 가는데 제가 쟁기질만 안 해보고 모든 일 다 해봤어요. 쟁기질은 소가 무시하고 안 가요. 애 목소리 들으면 안 갑니다. 굵은 어른 목소리를 해야 소가 가는데 이리야 이러면 안 갑니다. 이리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 해도 소가 안 갑니다. 그래서 소 쟁기질만 안 해보고 안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근데 5학년 5월 5일 날 하루 전날 선생님이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마음껏 뛰어놀더라. 그래서 제가 축구팀을 조직하고 제가 조직위원장 그리고 축구를 하고 하루 종일 축구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학생이 무슨 축구냐 일하러 가자. 그래서 하루 종일 한약재 부자라고 있어요. 약초 그 약초는 거름이 많이 들어가야 돼. 조엄 왕겨 이렇게 한 두세씩 판수의 그 걸음을 치고 400m 산을 올라가야 되는 그걸 치고 그리고 넘어서 걸음을 넣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학교에서 축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거기를 조직화해 놓고 내가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속이 상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찬장 밑에 청산가리가 있었어요. 사이나. 그래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고 부엌바닥에서 검정고무신 벗어가지고 부엌바닥 때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6학년 때 전도사집 딸이 전화가 왔어요. 장미경이라고. 미경 어디서 보고 있니? 근데 시골에 가면 머리 짧게 깎고 검은 옷 아니면 하얀 옷인데 얘는 온갖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 옷을 다 입고 왔는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천사 같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걔가 전화 보고 인사를 마치고 그 전딸이 시험 보고 제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입학 가서 자기 소개하고 앉자마자 처음으로 안 이름이 접니다. 그리고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싹 텄어요. 사랑이 싹 텄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우리 시골 애하고 달랐어요. 얼굴 피부도 하얗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걔를 너무 그날부터 사랑에 빠져서 걔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걔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부터 제가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 일요일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일요일 날 콩타작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콩을 뽑아다가 지게에다 치고 마당까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에롱기라고 해요. 에롱 하면서 이렇게 밟으면서 콩타작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늦게 가면 아버지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하고 저하고 아침부터 그걸 콩을 이제 저다가 날라야 되는 건데 좀이라도 늦으면 혼나요 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그 콩을 잔뜩 져가지고 이제 날르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교회가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교회가 끝나고 걔가 개울가로 세수한 대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콩을 잔뜩 집어오는데 저 앞에쯤 왔는데 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걔가 계속 걸어오고 콩찌개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걔랑. 근데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지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작대기로 받쳤는데 이게 안 돼요. 찬뜩 되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또 앞에 걔랑 있는데 발라는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6학년 때 그 사춘기가 내가 5학년 때부터 왔는데 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걔를 안 보려고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렸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다친 줄 알고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걔가 와가지고 제가 이름을 알잖아요. 제가 우등상을 받았으니 정청래 너 괜찮니? 괜찮니? 계속 이렇게 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친 줄 알고 난 안 다쳤는데 마음이 다쳤는데 근데 계속 그래요. 저리 가라고 안 가요. 그래서 걔가 조그맣게 물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진 콩을 다시 주워 담는데 어찌나 쪽팔리든지 그걸 하고 작대기 지게 묶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잔뜩 지고 가다가 한번 넘어지고 하는데 지게는 보통 요런 데다 받쳐놓고 이렇게 그래야 돼. 지어야 돼. 땅바닥에 이걸 하려니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됐는데 60평생 가장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진짜 또 넘어지면 안 된다고 다리를 떨면서 온갖 힘을 써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잊을 수가 없어요. 중3 때는 우리 우체국장 집딸애가 항상 전교 1등을 하고 난 1등밖에 못했어. 제발 하루만이라도 시험 공부 전에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게 해요. 밤 12시 넘으면 전기세 아깝다고 듣더라고 그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번에는 한번 공부를 해서 쟤를 1등을 잡아버려야겠다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4km를 뛰어갔어요. 면사무소에 중학교가 있고 우리 동네에 4km 가지고 뛰어서 가서 공부를 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1등을 해보려고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4km 또 뛰어왔어요. 뛰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뒤를 딱 잡더니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래서 또 끌려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삐뚤지 않았던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일기를 썼는데 항상 일하는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고 소풀 뜯기고 꼴 베고 토요일날 일한 거 쭉 쓰고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항상 나 어디서 왔냐고 다리 밑에 주소 왔냐고 주소 왔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의무동반가 나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근데 그건 아닐 텐데 일기장에 씁니다. 오늘 어디 가서 뭔 일 했고 뭔 일 했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리 밑에 주소 왔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진짜 아들 맞긴 맞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고 일을 시킬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착한 말을 썼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일 시키기 얼마나 그래도 속으로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7살인데 그때부터 내가 월급 받아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며 살아야지. 그게 클로징 멘트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수학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그 일기장을 본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 일기장을 들고 갑니다. 얘처럼 착한 애가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효심이 깊으니 얘한테는 특별한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없던 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효행 일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효행 일기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지 해서 이제 저희 동네는 공고, 상고, 농고 가는 게 꿈이에요. 여자애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으로 나갑니다. 남자들. 중학교는 못 가는 애들도 있고 고등학교는 많이 안 가고 막 그랬어요. 산골 오지만 저는 근데 세상에 우리 동네가 생긴 이래 수백 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겁니다. 저희 동네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고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양일등 막내 서울대 갔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동네 막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 집 이제 고생 끝났다고 걱정 끝났다고. 근데 내가 서울에 가서 학생운동하면서 수배를 갔어요. 그리고 경찰이 집에 없는 줄 알면서 잡으러 갑니다. 동네를 다 들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만나면 아이고 자네 막내는 이제 끝났어. 빨간 줄 올라서 이제 취직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 그러다가 제가 소파 이런 데서만 자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서 제가 온돌방에 지지면 자겠다고 연합집회 3,000명을 하는데 그 틈에 끼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수락지도 거기 껴가지고 나왔어요. 지를 밟혀가지고 후배 자취방에서 새벽 1시에 잡혔어요. 그 후배가 박시영 TV의 박시영이에요. 걔네 자취방에 잡혔어요.
근데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봉고차문을 열려가는데 뒤에서 누가 목을 때렸는데 목을 틀 수가 없어요. 목이 꺾여가지고. 그리고 혁뒤 풀고 앞뒤 전후 4명이 허리춤을 치고 잡고 2층 양산자가 있는 호텔로 끌려가는데요. 2층 방에 도달해보니까 수도문은 칼칼 틀어져 있고 물고문 위협 속에서 팬티바람으로 수건 문을 가린 채 4시간을 맞았습니다. 노란 장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발길로 이마를 탁 차면 벌레당 까져가지고 쭉 미끄러가지고 벽에 부딪힐 때까지 미끄러집니다. 이쪽에 때리면 이쪽으로 벽을 가서 머리를 짚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벽을 머리를 짚고 4시간 동안 몸 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때 기가 안 꺾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울지 않기, 그만 때려달라고 빌지 않기, 그리고 또 때리라고 엉금엉금 기어와서 방 가운데 앉아있기, 이거를 4시간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4시간을 때리더니 그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175에 74kg. 유성곤도 몸매가 좋지만 저도 몸매가 우리 집사람은 자꾸 백화점 가서 양복 사자고요. 여종업원들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의원님이 아무 옷이 안 맞아요. 근데 그때 52kg 나왔어요. 뼈만 남고 눈만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석 달간 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다 풀어줬어요. 근데 광주청문회 5.18 청문회 기억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난리였던 거예요. 청문회 스타트. 그러니까 변두환을 백담사를 보내고 학생들 다 풀어주고 유화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됐다는 뉴스를 듣고 어머니가 인천에 있는 누가 아파트에 와 계신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열고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발 벗지 마.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 신발을 못 벗고 서 있으니까 어머니가 쟁발각 생두부, 두모를 가지고 와서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 모는 먹었는데 두 모째는 힘듭니다. 근데 어머니가 감개투입을 시키더라고요. 그 두모를 다 먹으니까 그때서야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이유는 2번 다시 감옥 가지 마라. 그래서 한 모가 아니라 2모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징역했습니다. 그다음 미 대사관저 정보농성 사건을 갖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굴하지 마라. 노태우가 10월 15일 날 미국 가는데 우리 13일 날 거기를 쳐들어가서 우리 사모님은 좀 아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때 저희는 징역 1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성분은 그런 거 안 했죠? 했어요? 징역 몇 년 살았어요? 그 정도 살았으면 웬만큼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석 달 살고 나와가지고 징역 살았다고 살았어요. 1년 이하는 우리는 안 쳐줍니다. 근데 진압당하다가 방패로 머리를 찍혔어요. 그래서 10발을 꼬맸어요. 저는 단식은 가능한데 삭발은 불가능합니다. 빵꾸 하나 가지고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대문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경찰이 그래, 너 뒤가 왜 그러냐. 보니까 피가 떡이져가지고 피가루가 이렇게 한쪽 잡히더라고요. 뒤에 남대문 뒤에 지금 한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는 정상이다. 그래서 이제 압박공대로 감아줬어요. 미라차. 그래서 그게 이제 난뉴스에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형수가 집에 가서 일주일간 텔레비를 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촉이 빠르죠. 추석도 안 오지, 또 설 때도 안 오니까 며느리 앉혀놓고 이실 짓고 해라. 그래서 우리 형수가 막내 소방님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그 다음날 면회를 왔어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징역 2년을 살면서도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옥중투쟁위원장 살아서 어려운 재소자들을 많이 보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면 국선 변호사가 해주는데 소원합니다. 이제 항소유서 탄원서 써주는 데가 사법대소소 방이었을 때 그래서 한 100명 거 써줬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받는 사람 15년을 감형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장하고도 면담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옥중 투쟁위원장 어머니가 면회를 왔으니까 특별 면회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손잡고 1시간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55분간을 울기만 하셔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적을 게 없습니다. 크크크만 썼어요. 흐느끼는 거. 그러니까 교도관이 시간 다 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시더니 막내야 참치새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러면서 보안과 앞마당을 걸어 나가십니다. 근데 비쩍비쩍 걸어 나가시는데 저는 한번 뒤돌아보면 인사드리려고 이제 우리 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출장부를 딱 잡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2년 형이 확정돼가지고 2년밖에 내가 징역을 안 받았단 말이야. 너무 즐거워서 휘바람을 불면서 목포교도소 이감을 가서 또 셀프로 옥중 투쟁위원장을 제가 임명하고 옥중 투쟁위원장으로 또 목포에서 열심히 바쁘게 굉장히 스케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4살 많은 위에 형이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너 나오면 결혼식 올리려고 했는데 2년을 못 기다리겠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좋았는데 추우신 어머니가 못 걸으신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걷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너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다. 저 면회하고 충격받아서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살고 만기 출소에서 나와보니 어머니가 몸이 너무 작아져 있더라고요. 말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별명이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악보를 들고 있어도. 그러더니 그래요. 막내야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안전뱅이도 다른 것들 하고 눈먼 봉사도 안경 안 끼고 세상을 훤하게 본단다. 내가 꼭 가자는 건 아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우리 어머니 병이 낫겠다 생각해서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예배를 5번 그리고 대예배장과 말기암 환자들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들 50명이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 케어를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1명 죽어나가면 내일 1명이 들어오고 오늘 2명 죽어나면 2명 또 들어오고 그분들 나름대로 잘 보살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마웠던지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은 식판에서 밥 한 술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 못 먹게 해요. 먹지 말라고 막 얼굴로 막 표정으로 그거 먹지 말고 왜 먹냐고. 근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받아 먹습니다. 그럼 엄마 옆에 가면 엄마가 꼬집고 난리가 나요. 한 달 동안 2시간 이상은 못 자요. 어머니 대소변도 받아들여야 되죠. 또 말기암 환자들도 케어도 해야 되죠. 또 빈 시간에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운동장 오르는 작업도 해야 되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11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 살자고 너 죽이겠다고. 엄마는 안 걸어도 좋다. 집에 가자. 그래서 집으로 와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걷게 해달라고 안 하셨습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옮기고. 근데 딱 그게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큰 소리가 나요. 옆방에서 그걸 들었어요.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용히 집을 나와서 서대전역까지 울면서 갔어요. 그리고 서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매주는 못 내려와도 2주에 한 번씩은 내려와서 제가 어머니를 좀 간병을 해야 되겠다. 2주에 한 번씩 2년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얼굴 표정이 좋아요.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면 큰 소리로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요. 이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손주, 손녀딸 안 들어와도 된다. 막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머니하고 1박 2일 자면서 대소변 받아내고 그리고 수건 이렇게 싸가지고 어머니 몸 닦아드리고 옷도 이렇게 입혀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피는 진짜 물보다 진해요. 아시죠? 아무리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아들은 아들일 뿐이고 그런 거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하루는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10분 만에 인종 못 보면 어쩌나 하고 달려갔더니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위 눈꺼풀을 끌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보는데 제 눈동자를 좌우로 한 번, 위아래로 한 번, 이렇게 제 눈동자와 눈동자가 정면으로 이렇게 와주셨을 때 그대로 눈을 뜨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쓰라 그러면 링컨, 세종대왕 이렇게 안 씁니다. 어머니. 박순분 이렇게 씁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도 제 서재에는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영정 사진을 썼던 사진을 제가 다 걸어놓고 문안 인사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중간에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못 배우셨지만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항상 이끌어 울지 마세요. 네, 됐어요. 아이고. 아까 저기 제주도에서 그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형 이거 지금도 모르는데 중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잖아요. 그러면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이거 얹어주잖아요. 저는 밑에 하나 더 깔았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대한민국. 그러니까 식민지 때 사셨잖아요. 태어나고.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 무시당하고 녹그릇도 다 뺏어왔대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백성의 서름을 얼마나 느끼셨을까. 그리고 남편 강제징용 끌려가고 하면서 독립국가를 꿈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6.25 때는 남편 하마터면 통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꿨을 것이고 또 큰아들 공부 잘하는 큰아들 자퇴시키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시킬 수 있고 삼시세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지 않았을까. 또 안 날려다 낳은 막내 아들 서울로 대학 보냈더니 데모하고 집으로 경찰들이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좀 민주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갑자기 어제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어머니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 같은 수많은 아버지들 또 그리고 우리 큰형님 같은 큰형님들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큰형수님 같은 며느리들 이분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피땀 흘려서 이룬 대한민국이거든요. 결국은 조선시대 때도 일본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은 도망가고 지켰던 것은 조선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지켜온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쿠데타를 하고 내란이나 일으키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피녀는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제가 하필이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전들 내란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법사위원장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 될 줄 전들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쭉 과정, 또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또 서울로 학교 가고 데모하고 감옥 가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하나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제가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간담회를 당대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그 우연의 우연들이 약간 빗나갔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명의 변호사들과 제가 헌법재판소 112일간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의 그 피말리는 그 숨막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112일간의 생생한 기록 국민이 지키는 나라 책을 썼어요. 이제 북콘서트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 18번째 저자입니다. 그 책이 350페이지인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지킨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끝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우리 주인이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지킨 것도 권력자들이 아니고 이런 민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고 오늘 4.3 공원에 가서 제가 방명록에 국가의 이름으로 4.3 영령들을 추모 선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국가의 권력자들이 휘둘렀던 반민주적인 그런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잡고자 피 흘려 한자 한자 쓴 것이 헌법이고 그리고 피로 지켜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앞에 있는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면 선고 있고 나서 제가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 우리가 피로 잉크상을 한자 한자 쓴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헌법만이 국민들의 뜻대로 만든 헌법입니다. 그 이전엔 독재자들이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다 만든 장난질 치는 놀이개, 장난감이었습니다. 근데 87년 6월항쟁을 통해서 지금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87년 6월항쟁은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6월항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헌법을 만들면서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든 헌법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국회부터 해산했을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의 헌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서슬퍼런 전두환을 물리치고 우리가 6월항쟁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 6월항쟁은 5.18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 5.18은 직전에 부마항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 부마항쟁은 60년 4.19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6월 4.19 혁명은 4.3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그 4.3은 또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1894년 갑오 농민혁명부터 시작됩니다. 1894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1년입니다. 왕권을 부정하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첫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1894년부터 민주주의의 맹아가 싹이 터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의 헌법과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우리 어머니도 노력했고 우리 아버지도 노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 이제 어렵게 우리가 정권을 잡았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성공은 다음 민주정부를 다시 우리가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권은 당의 정권입니다. 당의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정말 속도감 있게 가보면 하지 않고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야 그게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고,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그 길을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싸움은 정청래가 할 테니 일은 대통령이 하시라. 국회에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줍니까? 절대 안 합니다. 결국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당 국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팔러먼트란 뜻이 무슨 뜻이냐? 빨리아 플러스 먼트란 뜻입니다. 빨리아는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이고요. 먼트는 플레이스, 장소란 뜻이에요. 원래 의회가 영국에 시작됐는데 팔러먼트는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칼로 싸웠어요. 칼로 싸워서 자기의 의사를, 목숨을 상대방을 거두면서 관철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칼로 사람 찔러 죽이지 말고 말로 싸워라 이겁니다. 이게 의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어떤 법을 만들려면 충돌하게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통령한테 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나는 120% 나는 싸워서 가져가면 대통령이 20%는 좀 깎자고 할 때 그때 대통령이 체면도 서고 할 말도 생기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을 하려면 12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 조절이 되는 것은 대통령 보고 하시고 대통령 보고 얼굴 내시라고. 그래서 협치, 안정, 통합 이런 꽃과 열매는 대통령한테 드리고 저는 굳은 일을 하겠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군데에서는 제가 서서 했는데요. 서서 하니까 조금 허리가 아프네. 앉아도 되겠어요? 네. 자유롭게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네? 인사 말씀. 저희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인사 말씀 이제 의원님께서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좀 환영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은 태국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제누에만 아름다우신 오승훈 사모님부터 환영 답사가 있겠습니다. 항상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V 보고 계신 것 같죠? 네. 제가 요새 우울할 때 보는 유튜브 짤이 있습니다. 정청래 박사위원장님 하실 때 국힘 의원들이 계속 서서 뭐라고 하니까 앉으세요 했는데 계속 서 있었잖아요. 그럼 서 있으세요 했는데 네. 왜 서 있으라는데 왜 앉으시냐고. 그러면서 의원님이 혼자 너무 자기 본인도 웃기셨나 봐요. 의원님 계속 웃으셨잖아요. 제가 그 짤을 하려고 했거든요. 약간 마음이 우울할 때 보면 되게 좋은 짤인데 저희 이제 이성민 의원님이랑 이성국 의원님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새 이제 저희 이제 뭐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TV를 TV 프로그램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뉴스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행복함이 이제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윤석열이 깜빡하는 너무나 즐거운 뉴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매회 하시고 이렇게 인생을 하나씩 숨겨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하시는 저희 이제 서귀포 주민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이제 정말 뱃속에서부터 후견을 해주신 저희 수련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남편 역시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주도를 못 오고 있거든요. 네,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의원님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주도 분들이 다 얼굴이 까맣지는 않습니다. 네. 또 되게 까맣죠.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 화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 예. 까만 이유가 있는데 저희 이게 그제랑 어제 1박 2일 장흥 여순 이제 민주기획위원회였어요. 네. 그래서 한 40도에 육박하는 그 곳에서 이제 얼굴이 다 타셔가지고 지금 네 얼굴이 다 모두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의원님 이제 어머니 박순분 여사님 계시지만 얘기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양자, 쌍자, 리자 뜻입니다. 쌍둥이여서 그렇게 지내셨대요. 네. 저희 어머니도 장흥 대리에서 한국에 넘어서 단산리에 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을 가셔가지고 저희 남편도 제 넘어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머니 댁 갔다가 이제 밤에 엄마 아빠 있는 집에 갔다가 이러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어서 제주도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 고향이자 여순 사건의 이제 중심지인 저희 장흥이랑 여수 순천을 다녀왔는데요. 네, 바로 다음 날 의원님 오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 이제 저는 항상 저희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모임 가면 막 말합니다. 요새 TV에 막 선전하잖아요. 뭐 이렇게 질산 사이다 무슨 뭐 스프라이트 뭐 어쩌고 저쩌는데 제일 유명한 사이다는 청내 사이다. 사이다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요. 여러분들도 뭐 속이 안 좋거나 기분이 나쁘다 하시면 한번 이렇게 딱 까서 청내 사이다 한 잔. 이 더운 여름 좀 날씨 있었으면 좋겠고 안 대표 이렇게 술 마셔서 너무 많이 고생이 많으신데 많은 이렇게 응원과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지역 방황 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많지는 않아서 5시 50분까지 진행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북 단양인데요. 제가 제주도 온 지가 딱 올해 60년입니다. 60년. 네. 그런데 또 우리가 금산하고 관계가 뭐냐면 제가 주민자 지원하고 있는데 또 같이 우리 단계를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 대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항상 불쾌해요. 또 말씀하실 때가 앞으로 이 어렵고 힘든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대통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붙여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성담포입니다. 아까 나는 국회의원 바뀐 줄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아마 대한민국 우리 입장, 우리 진영에서 제일 나쁜 부류가 구중동하고 국힘인데 그 나쁜 부류가 가장 싫어하는 분이 또 우리 정청래 의원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정청래 의원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해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의원, 민주당의 대의원하고 평당원의 투표 비율이 20대 1인가요? 지금은 17대 17대 1. 그거를 1대 1이라든가 더 낮추실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제가 핵심 공약입니다. 그게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 헌법 6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항이 또 하나 있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시 말해서 평등
선거죠. 1인 1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선거도 다 1인 1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1인 1표가 안 되는 데가 민주당입니다. 법적인 단체에서. 산악회 회장을 뽑는데도 1인 1표입니다. 근데 민주당만 지금 1인 1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리당원 1표, 중앙대의원, 전국대의원은 17표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 서귀포도 전국대의원이 45명 정도 되죠. 왜 45명을 했냐면 버스 한 대 기준으로 45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서울 잠실제과에서 하면 버스 한 대를 가야 돼요. 그게 45명입니다. 왜 그랬느냐? 경상도는 취약지역이에요. 이게 대의원을 우대해주지 않으면 대의원조차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대의원 시켜줄 테니 표를 이렇게 일반 당원들 많이 줄 테니 대의원님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30-40년 전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 정도로 온라인 투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의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원래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45%까지 했었어요. 이걸 15% 낮춘 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낮춘 거예요. 그런데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여기도 국회의원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걸 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 17표잖아요. 예전에는 100표였어요. 대의원 한 명이. 우리가 거기다가 100명이 찍은 건데 대의원이 한 표 찍으면 그냥 100표였어요. 진짜로. 100표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500 곱하기 100 표가 몇 표가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45 몇 표죠 이게? 4,500표입니다. 최고는 1인 2표잖아요. 그럼 이게 40,000표예요. 국회의원 한 명이 10,000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원 한 표인데 이게 국회의원 중심의 정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미움받을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좀 권한이 있다면 그거 내놔라. 당원들한테 더 돌려줘라. 그래서 제가 1인 1표를 주장하는 거고 이 얘기를 제가 10수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의 정당이 아니거든요. 당원의 정당이지. 그래서 미움 받더라도 제가 주장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거 제 임기 안에 그냥 해치우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1인 1표입니다. 근데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곳에서 1인 1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재명 대표 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반발해가지고 못한 겁니다. 그러면 1대 20 미만으로 하자. 1대 15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겨우 지금 1대 100에서 1대 17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고쳐야 된다. 이거 부끄러워서 못할 일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는 이거를 안 하면 당연히 어려워지는데 그건 다른 걸로 배려하자. 표로 이렇게 하지 말자. 아니 삼성 이건희는 부자니까 너는 10,000표 행사해. 그리고 중소기업은 100표 행사해. 아니 거기는 말이야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진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한 표 행사해. 이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민주당도 대의원도 권리당원도 국회의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표씩만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얼른 바꾸겠습니다. 네. 유성권 의원한테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유성권 의원은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네. 올바르게 전화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이제 제주 해녀가 독특한 문화와 어업을 갖고 있어서 세계 무형문화유산 또 국가원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해녀들이 독도에 출항을 해서 독도 무용수비대가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 무용수비대가 독도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할 때 경비가 없어서 독도 어장을 독도 무용수비대에서 주면서 독도 어장에서 나는 미역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제주의 해녀들이 독도 어장에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독도의 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킬 때 본도에서 독도 의용수비대에 보급을 해줬을 때 배가 못 들어가면 제주의 해녀들이 움막에 살면서 독도 의용수비대에 부식을 제공해주고 물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움막을 제공할 때 나무를 다시 또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독도가 수호가 됐는데 정작 독도 의용수비대법에 의해서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전국 포상을 했지만 제주의 해녀들은 그때 제주도로 돌아오니까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의회에서 그 독도 출항 해녀에게 지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과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주의 해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전국 해녀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한 게 해녀의 아들로서 당대표 후보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10대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즉각 받아서 현장 공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오면서 제가 5개를 그동안 들은 거를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정청래 현장 약속 1부터 5까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안중근 기념관에서 대선 때 스마트 국방위원회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정책 토론을 했는데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당에 만들어줘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당은 왜 외교안보 국방은 소홀히 하고 경제는 무능하고 그리고 국가보훈정책에는 관심 없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안보 국방도 경제도 우리가 다 유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입증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입증했고.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보훈정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우리 민주정부에서 국가보훈도 잘한다. 그래서 당에서 이것을 한번 설치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해보자. 그래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기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념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 보훈은 왜 보수적인 사람만 관심 있지? 그게 아니다. 진보적인 사람들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애국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의 지평을 확장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거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이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애국자들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모범을 전수하고 그분들이 애국을 했더니 괄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훈하더라. 국가가 대우해주더라. 이걸 보여야 나중에 애국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보겠다는 생각, 그거를 제가 대표가 되면 첫 해로 시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훈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제가 다루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네. 정전에는 대표 나와서 좀 고생 많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 하면서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참 우리 민주당 당원들 전체 그 보는 데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야 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설레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좀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그 고심을 그런 것이 아니더라면 오늘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을 그냥 사거리 정도는 다 끝날 정도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긴 과정에서 또 우리는 또 이걸 힘을 또 다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을 다 합쳤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생각할 때 우리 민주당이 되는 과정에서 각 시도 별로보다 쭉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지금 밑바닥에서 참 어렵게 고생하고 한해준 저기서 정말로 농민들도 참 힘차게 우리 전체 국민들이 모르는 그 어려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장님 좀 되신다면 전체 다 시도별로 한번 하는 행정으로라도 한번 밝혀서 그 사람들 한 시도에 한 두 사람씩 두 사람씩이라도 다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서 그 고생하는 분들을 다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만찬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의 힘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참 민주당이 국민의힘들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과정을 우리 민주당을 하고 있구나. 그 어려운 과정 지금 밑바닥에서 하는 과정들을 남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만약에 해볼 때 참 힘나게 좀더 생각지도 했던 아무 생각도 못했던 과정을 다 뽑아가지고 초청돼가지고 박수 주고 상장 표장 주고 이런 과정을 한번 먼저 우리가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지금 이제 지도자들도 그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자 힘을 다해서 자기 좀 돈을 다 풀어가면서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 옛날에는 그 했던 사람들도 만약에 찾아서 그 다음 때 위로를 해주고 그런 걸 좀 하나 칭찬해준다면 우리 또 한 번 또 국민의힘도 먼저 나가가는 우리 민주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은 그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체의 그 고생만큼 우리 됐으니까 우리 오늘 서귀포 전체 모였던 과정이나 제주도 전체 모였던 과정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전청래와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다. 우리 전체. 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청래와 오늘 현재 유성문 의원이 하겠지만 우리와 한 마음이 돼서 정말로 앞으로 힘을 써주게 만들어서 또 이런 과정을 또 이루어졌어. 오늘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10대 공약 발표 중에 당원 콘서트를 열겠다 이 공약이 있습니다. 연말에 저는 11월 11일쯤 했으면 좋겠는데 일자가 4개 빼빼네. 왜 우리 당원들은 항상 정치 현장에서만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전당대회 선거가 없는 애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당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당원 콘서트를 열어서 예를 들면 상암 운동장을 빌려서 10만 명 당원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수 이승환도 부르고 올지는 모르지만 임영웅도 초대를 하고 MC는 유재석을 부르고 아니면 강호동을 부르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당원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톡 터놓고 그거를 하고 2부 행사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제주도 권리당원 중에서 누가 제일 고생했다 이걸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10만 명 앞에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국회 활동 잘하는 사람 제주도 유성범 대상 도민가 중에서 누구 오영은 대상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생중계되는 가운데 KBS 연기대상 시상하듯이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어떨 때 강한 정당이느냐. 민주당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제도로서는 1인 1표 당원 주권이 확장되는 정당이고 신나고 자긍심을 느끼고 아 내가 민주당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민주당 제가 당원증도 만들려고 무슨 KBS MC가 하면 파란 줄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민주당이 자랑스러워 그거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나 민주당이야 파란색으로 이렇게 당원증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하루쯤은 우리 당원 주권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콘서트도 열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왜 임영웅만 상암구장을 빌려서 10만 공연을 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당원 콘서트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또 무슨 말씀하셨죠? 요 얘기를 답변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 모든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시도변을 짜죠, 시도변. 저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또 밑바닥에서 책임자들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정말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추려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여튼 우리 제주도에서는 만약에 지금 서귀포 제주시 않습니까? 그럼 양쪽에 그 두 사람을 뽑든가 모두 그 사람들을 한번 당대표로서 다 초청해가지고 전체 초청해가지고 또 표창 장식도 올려주고 또 대통령 또 표창 장식도 올려주고서 그 사람들에서 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만약에 대통령이 다 초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안에서 가서 초청해가지고 좀 나누고 나서 고생했다면 직접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아무도 싹다 했던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이 나오니까 다 이런 사람을 추려가지고 다 좀 그러니까 전체내가 대표가 되니까 다 이렇게 됐다. 이런 가생이 이루어져야 역시 정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부를 하실 분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마음에 드셨어요? 네. 속사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상임법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법사위 열린다. 그러면 저는 그 법을 오늘 하루 전에 미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시킬 거, 계류시킬 거, 이거 통과 안 시킬 거 미리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이 이제 진행 시나리오를 써줍니다. 근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안 써요. 못 써요. 저만 볼펜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행을 하면서 예상되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때 이런 걸로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할 거면 그걸 제가 미리 법을 다 써놓습니다. 볼펜으로. 그래서 그걸로 딱딱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를 한번 열려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아무리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꼼꼼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유는 저 정청래 생각하면 맨날 과격하고 그냥 맨날 즉흥적으로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라고 저희 남편하고 무조건 칭찬하지는 않고 칭찬 잘 안 해요. 인색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요즘 하는 말이죠. 당신은 뭘 하든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저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일합니다. 저는 잘 때도 머리맡에 다스베이더를 틀어놓든 새날을 틀어놓든 들으면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가 뭐가 난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하고 그리고 SNS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오장에 써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제가 광주 전남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국민의힘 빨간 옷 입은 사람들도 거기 와서 춤을 추겠습니다. 또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빨리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대통령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국회의원이 없어져야 대통령을 빨리 가셔야 제가 유튜브 구독자를 1위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제 드디어 1등이 됐습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가져가지고
67만 6천 명,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튜브 구독자도 1등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1등을 할까요? 그만큼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거기에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지금 100만 명을 돌파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천재라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때 또는 헌법재판소 때 저한테 박수를 쳐준 분이 있다면 그 박수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제 집사람 말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책 장사는 아니지만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고 법안에서 한 번씩 읽어보면 거기에 약간이 좀 좋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지키는 나라 한 번씩 사시면 좋고 그 인세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전액 공익기부를 하기로 해서 사실은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있습니다.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네네네. 승가방이 어때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면 단체 사진 찍고요. 혹시 내년에 출마를 하시거나 그러실 분 있으면 개인으로 또 사진 찍으실 거니까 어디 가서 앉으시면 돼요. 아니 저기 회장님하고 요 사이에 한 자리 한 자리만. 네, 요렇게 가운데. 네네네. 뒤로 갈게요. 아니 이거 괜찮아 앉아 계세요. 부모님 앉아 계세요. 가운데로 모여주셔야 돼요. 네네네. 가운데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좀 더 모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청래 그럼 화이팅 해주세요. 정청래 화이팅! 이성군 화이팅! 제주시 화이팅! 서귀포 서귀포시 화이팅! 당대표는